예, 이어서 그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 두 번째 영상. 자, 지난 시간까지 사네립의 바빌론 정책이 뜻대로 잘 되지 못하고 무참하게 파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던 689년에 바빌론 함락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681년에 사네립이 죽을 때까지 양국 역사는 뭔가 남은 게 없어요. 그만큼 추측할 수 있는 게 파괴해놓고 그만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 바빌론 파괴된 채로 그냥 사람 살기 불가능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그 아시리아 저항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네립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지내고 있던 상황에서 아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그가 죽을 때의 정치적 상황이 이제 사료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그 권력 승계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시리아 역사만 보더라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장자나 아니면 장자가 없으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권력 승계가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분명히 권력을 물려받을 거라고 기대한 세력들에게는 불만을 주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권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아시리아 역사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81년에 사네립이 죽게 되는 것은 바로 권력 투쟁의 어떤 산물이었다. 자, 681년에 사네립의 상황이라는 거죠. 사네립이 죽을 때에 그가 그 몇 년 전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해갖고 권력 계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어떻게 있었냐. 첫째 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리아 왕위에 세워놨는데, 아시리아 가서 바빌로니아 왕위에 세워놨는데 거기 다스리다가 바빌론에서 반대파에서 포로로 잡혀갖고는 엘람에 가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료로 살았는지 죽은 자.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아시리아는 장자가 없는 거죠. 사네립의 장자가. 둘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사네립이 그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럼 몇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밝혀진 아들이 두 번째라고 추측이 되는 아르다 물리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결국 권력을 물려받게 된 그 에살하돈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두 사람 간의 알력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 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제. 681년에 사네립은 죽는데 그 이전에 이미 후계 계승 구도를 얘기를 했는데, 나의 권력을 아시리아 왕위를 누가 물려받냐면은 그 나이 순으로 봤을 때 아르다 물리스를 주지 않고 그 동생인 에살라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품었던 아르다 물리스가 결국은 일을 벌이는데 자기 아버지를 이제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그 아시리아의 사료에서는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를 어느 사료가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이죠. 사네립이 여러 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성을 하고 그러나 괴롭히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데 대한 대가를 받아서 자기 자식한테 죽었다. 그래갖고는 아르다 물리스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의 왕궁에서 이제 거닐던 도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그 괴한에 의해서 습격당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은 그렇게 해서 이 집안 내 내분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거는 뻔할 뻔자로 아르다 물리스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은 데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고, 그러니까 아르다 물리스가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 에살하돈은 기습을 당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에살하돈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 비문에다 적어서 자기 역사를 쓴 데 보면은 그 도망가서 다시 세력을 구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가서 자기 지지 세력을 끌고 와서 자기 형인 아르다 물리스하고 내전을 벌여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르다 물리스는 또 제거되고. 그래서 원래 예정된 대로 에살하돈이 아시리아 왕위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살하돈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격상 소심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허약해서 질병에 늘 노출돼. 죽을 때도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이 이제 허약한 사람인데 허약한 만큼 이제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료를 통해서 봤을 때 짐작컨대 6명의 이 티글라필레세르 이후의 아시리아 왕 중에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다만 약점이 몸이 허약한. 근데 이게 똑똑하다 보니까 외교 정책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훌륭한데요. 이 다른 왕들이 주로 이제 그것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분석했을 때는 대부분의 아시리아 왕은 힘으로 누르려고 했다라고. 마음에 안 들면 쳐들어가서 눌러버리고 이러는데 에살하돈은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화 작전을 펴는데 굉장히 외교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가 되고 이 사람이 다스리는 기간은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긴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십몇 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아주 많은 이 치적이 있기 때문에 사료가 굉장히 많고 그 사료가 한두 개의 단순한 사료가 아니고 종류가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문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시대를 다루는 정치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쪽에 학문적인 자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의 성격을 브링크만이 쓰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영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 뭐라고 말하냐면 발레튜드나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발레튜디네리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레투디나리안이라는데요. 이거 웬만한 영어 사전에 없습니다. 이거. 발레투디네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발레투디네리언. 이게 바로 그겁니다. 성격상 소심하고 예민한 이걸 말하는. 약간 뭐랄까요. 너무 과민성 어떤 신경쇠약증적인 이런 성격이 이 에살하돈. 이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이 사람 심성 자체가 좀 약한 게 있는데 약하니까 뭐가 강하냐면 종교성이 강하죠. 그래서 신적인 어떤 판단이랄까 의지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약간 그 신기가 있는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몸도 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이 원래 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허약한 사람들이 좀 많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시대에 유별나게 많은 자료가 뭐가 있냐면은 아스트롤라지컬한 사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하고 점성술하고는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천문학은 과학입니다. 그지? 과학. 천체를 보고 공부하는 천문학.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성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건 점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학성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천문학, 점성학인데 바빌론 시대의 학문을 갖다 천문학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건 점 보고 점치는 거기 때문에 점성술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중학교 때 많이 외운 단어가 천문학 하면 어스트로노미라고 그러네요. 어스트로노미. 점성술은 아스트롤러지라고 그래요. 이 에살하돈이 점성술에 관심이 많아서 어스트로노미하고 아스트롤러지가 있단 말입니다. 천문학하고 점성술이 있는데 이 점성술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많이 주변에 끌어모아갖고 틈만 나면 이걸 연구를 하게. 그래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점쳐보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그런 점치는 기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점이 서양 고대 사회는 다양하게 있는데 로마는 뭘 점칠 때 뭐 보고 치냐면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있죠, 그죠? 새를 갖다 죽여서 갈라요. 갈라서 이 새를 보고 길이냐 흉이냐. 보통 언제 치냐면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뭐가 조짐이 보이는데 하늘에 뭐가 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했을 때 그냥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날도 많이 쓰는 방법이 결정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야 오늘 내가 회장하자 네가 회장하자 근데 어떻게 해요? 내 기분이 말이야 내가 회장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뭔가 객관적이라고 하면서도 좀 객관적이 힘든 게 뭐냐면 점치는 거 비슷한 게 가위바위보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성술이 고대 바빌로니아 사회에도 많이 발달하는데 이 사람 때 유별나게 많아요. 이 바빌로니아는 뭘 보고 점을 치냐면은 그 사회가 이제 목초지가 많다 보니까 양이 많거든요. 양. 염소 브라들 있잖아요. 그죠? 양. 양을 죽여서 양의 간을 보고 점을 치는. 근데 이걸 했던 것이 드러나는 게 아시리아 시대에 그리고 바빌로니아 시대에 이 점토판에서 출토되는 이 사료를 보면 그림에 아예 그냥 양을 죽여서 간을 봤다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양의 간을 그린다니까요. 이 점토판에다. 그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이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 에살하둔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게 에살하둔이 똑똑하다는 말을 좀 할 수가 있고 똑똑한 걸 떠나서 그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영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애군이 자꾸 닥치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요. 정리를 해보면 이래 되거든요. 자기 할아버지는 사르곤인데 해외 전쟁에 갔다가 의문사로 죽었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형이 죽여버렸고 2대에 걸쳐서 자연사를 하지 않고 그타에서 뭐 멋있게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아니고 흉하게 다 죽었다는 거죠. 전부 뭐 의문사를 하든지 아니면 불만 품은 사람 찔러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왜 우리 집안은 이런 애군이 닥치는가? 벌써 2대에 걸쳐서 닥치는. 우연이라고 보기 힘드니까 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다 생각해보고 에살하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면 나는 그래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착해요. 그래서 자꾸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꾸 고민이 많으니까 건강도 안 좋은데 더 쇠약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은 사르곤의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낸 독특한데요. Sin of Sargon. Sin이 영어로 죄거든요. 사르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Sin of Sargon이라고 해서 사르곤의 죄, 할아버지의 죄인데 이게 무슨 죄냐면은 사르곤이 바빌론에 이제 쳐들어가 갖고 바빌론 무찌르고 그곳에 있는 이 아시리아보다 이제 한 수 높은 그 바빌로니아 신들의 노여움을 쌓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자기도 외국에 전쟁하러 가서 객사해버리고 자기 아들 사네립도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첫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난데 분노에 차서 바빌론을 또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는데 마지막에는 그 신들이 다 있는 그 귀한 신성한 도시인 바빌론을 수장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집안에 저주가 많은 것이 할아버지부터 나오는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외교 정책하고 결국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에살하둔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가 즉위했을 때에 오랫동안 방치된 바빌론의 상태라고 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망가뜨려 갖고는 복구를 안 시켜줘요. 예? 복구를 안 시키고 폐허로 여전히 남아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방치된 바빌론을 바라볼 때에 종교적 심성이 작동하고 뭔가 죄의식이 작동해서 내가 이제 집권을 하니까 내가 집권할 때 이곳을 회복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도 늘 이제 경탄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1950년에 한국에 전쟁이 벌어요. 동족 상잔이 벌어져 갖고 3년 동안 전쟁이 계속 장기화돼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어느 시점인데 제가 뭐 직접 그때 그 본 것도 아니지만은 전후 복구가 그죠 놀랍게 좀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과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지나 서울의 모습을 보면 별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그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잘한 거지만은 옛날에 이 바빌론 같은 경우는 무너뜨린 이 아시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계속 저렇게 폐허로 남게 되거든요.
에살하도니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니까 이걸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 외교 정책을 바꾸고 여기에다 사람을 보내갖고는 이제 알아보면서 너희들 이제 복구해라. 우리가 이제 너희들 괴롭히는 게 아니다. 나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에살하돈 본인이 만들었던 왕의 비문, 에살하돈의 비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자기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파괴된 도시들을 갖다 신전을 갖다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그런 비문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 테니까 이나 레시 샤루티아 마흐레 팔리아샤 이나 쿠시 샤루티 라바시 우시부 이샤카닉 마이다트 다믹딤 이나 샤마메 카카리 샤슈슈 웁 알리우드슈 에시레테슈 이시타파라 이시쿠무시 이렇게 이제 아카드로 적혀져 있고 이것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배하던 초엽에 내가 첫 번째 즉위했던 그 해에 나는 그때 나의 왕좌에 앉았다. 그리고는 하늘과 땅에 좋은 뭡니까? 조짐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신이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명령을 내려서 도시들을 다시금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신전을 재건하라고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종교적 신성이 있는 사람답게 이 바빌론 복구와 재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정당화를 이런 식으로 해버린. 그래서 바빌로니아 신들의 노여움을 갖다 빨리 제거하고 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자기에게는 불운이 닥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잡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샬푸투 스타슈노 루무투 우디시 찌메슈노 우쿨루투 우샨 비트 수바트 수누 아루슈 우비 이나 파라키에 슈노 다리시 우샤르메 슈노띠. 이것도 이제 에살하돈이 직접 명령해서 만든 그의 비문에 나와 있는 글이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탁본을 하고 이제 이 발음 나는 대로 정리하고 해석까지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누구 거 보고 하냐면 1952년에 만들었던 독일의 유명한 그 고대 근동학자였던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작업한 걸 보고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나는 에살하돈이죠.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어 버린 그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냐면 그 굉장히 찌그러져 버린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도시에 오염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어떻게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거룩한 신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신이 영원히 거할 수 있을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심성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왕의 비문이 아니고 편지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요런 식으로 정책을 한 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환호를 받고 좋은 인상을 줬다는 그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로얄 코레스폰던스. 왕하고 왕의 이 쉽게 말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연락책들이 주고받은 문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왕이 받아서 자기 서구에 꽂아놓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발굴해서 찾으면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기에 이 편지사료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나 틴티르키가 이제 뭐냐면 바빌론을 말하고 있는데 에테루피 틴티르키 메시 이테 이시테 시누 이니니 우드무 우수 루갈 이카라비 우마샤 우프투 우샬라트샤 틴티르키 우티르 우울투 우드비 킵 눈키 아디 카이드 마랏 루 라샤니샤 쿠르칼두 누갈 이카라부 우마샤 틴티르키 우셰시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빌론 왕 아시리아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빌로니아 복구하러 갔던 이
쉽게 말해서 왕이 보낸 사람이 현지에 가서 보고한 내용인데, 그럼 나는 누가 되냐면은 이 보내진 사람, 아시리아 왕이 보낸 사람, 이 우바루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나는 바빌론으로 들어갔다. 바빌로니아 수도인 바빌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사람 나를 환영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갖다가 밤낮으로 축복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시리아 왕인 아살하돈이, 왜냐면은 그 포로 잡아간 사람들과 전리품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시파에서 그 강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시파라고 하는 건 이제 바빌로니아 북쪽을 말해요. 아시리아가 들어가면 경계 넘어갈 때 나오는 건데 큰 도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의 입구까지 해갖고 이제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이 되는 거고, 칼데아 사람들이 왕을 축복한다. 칼데아 원래 이제 남바빌로니아에 있던 애들인데 아시리아 시리아에 사람들조차도 축복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돼요? 아살하돈이 바로 바빌로니아를 다시 사람 살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건 정책이 이 아시리아 사로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외교적인 기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에살하돈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이제 화해 정책이다 해서 데땅트 시대가 된다는 거죠. 데땅트, 화해 시대다. 여러분 들어봤죠? 프랑스에서만 정치 용어 화해, reconciliation, 그죠? 데땅트 시대가 열려서 바빌로니아가 엘람하고는 적대 관계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친선 관계가 되고 이제 이 시기에 전쟁이 아주 줄어든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예전처럼 적대 관계로 굉장히 긴장이 넘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외교 관계가 회복되는 데땅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데땅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 사실은 현대의 개념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중고 시절에 다 배웠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이 되지만은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1939년에서 45년 잘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50에서 53년, 그리고 1959년에서 1975년, 그리고 1980에서 1988년, 그리고 1990년, 91년, 그 외에도 뭐 1990년대 초 여러가지 지구상의 전쟁이 많아요. 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거는 상식적으로 알겠죠. 그죠? 2차 세계대전이 39에서 45로 이제 흘러가요. 이때는 지구가 다 싸웠어요. 세계대전. 이걸 뭐라 핫워 시대라고 합니다. 열전 시대라고 합니다. 열전 시대. 그 이후에 그죠? 대놓고 안 싸우고도 보이지 않게 서로 적대로 있는 그 냉랭한 상황. 이건 냉전이에요. 콜드워라 그래. 핫워와 콜드워가 있더니 핫워, 콜드워. 냉전을 보통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계가 양진영으로 나눠지게 돼요. 뻔하게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 소련과 중국을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주도자로 하는 공산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옛날처럼 싸울 수는 없어. 왜 못 싸우냐면 핵무기 때문에. 어차피 싸우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 벌인다는 게. 이거 갖다가 냉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가 힘이 다 빠지고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경제적으로라도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서로 망한다 해가지고는 손을 서로 잡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래서 기조를 바꾸는데 지금 굉장히 화합하기 힘든 게 뭐야? 공산 진영의 이 중공. 요새는 중국이라고 해요. 옛날에 중화공산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 오늘날 타이완이라고 그러는 자유중국, 대만이 이제 그 중국으로 벌렸거든요. 지금 거꾸로 돼갖고 이제 자유중국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대만이라고 그러고 이 본토 중국을 갖다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데 옛날 중공이라고 해요. 중공하고 미국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갖고는 탁구를 갖고 외교를 해서 그걸 뭐라 하냐 핑퐁 디플로머시라고 해서 핑퐁 외교라고 해요. 그래갖고는 이제 화해 시대가 열려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데땅트가 열렸다고 해갖고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데땅트가 열려. 자,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것이고, 에살하돈의 주된 작전은 데땅트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이제
그 엘람하고 그러고 난 다음 바빌로니아하고의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해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673년 2년 정도 되면 에살하돈이 뭘 하게 되냐면 아무래도 자기도 언젠간 죽을 거니까 미리 이후에 권력 구도를 갖다가 설정해 놓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죽으면 누가 어떻게 왕이 된다.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란 땅에 있는 광활한 공간에 자기를 쉽게 말하면 주군으로 섬기는 수많은 근동의 이 지배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맹세를 하게 만드는데 이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놀라운 질서가 뭐냐면 또 그 사네립이 자기의 나이 많은 아들을 안 세우고 어린 아들을 세웠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아수르바니팔과 샤마시 슈무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동생에 해당하는 이 아수르바니팔에게 이후에 아시리아 왕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연장자로 여겨지는 샤마시 슈무킨이라는데 이 사람은 바빌로니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 아사라돈 때까지 계속해서 바빌로니아의 그 서류상의 왕은 누가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시리아 왕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에살하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죽으면 두 명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아들 둘이가 나눠서 다스리는 이 작전을 이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그 전에 이제 사네립은 부자지간에 다스렸는데 내가 죽거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아시리아 왕은 이 아수르바니팔이 다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빌로니아 왕은 샤마시 슈마 우킨이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뭐 알파벳인데 왜 자꾸 위에 이런 걸 표시를 하고 뭐 그런 다음에 줄을 긋고 뭐 이러냐는데 요게 이제 현대 발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옛날 발음하고. 근데 약간 틀린 거예요. 비슷한데 이렇게 이 표시하고 이 표시가 뭐냐면요. 그렇죠. 발음도 안 되는데 요 표시는 sh 발음, 스가 아니고 쉬 발음이 나는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장모음이 아니고 초장모음이라 그래가지고 이 길게 나오는. 이게 만약에 모음에 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에에도 붙고 이에도 붙고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붙는다 하게 되면 장모음에서 예를 들어서 에, 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뭡니까? 음의 길이가 정상이면 이게 에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모음이면 에 되고 요거는 이가 돼. 이게 되면 어떻게 더 길어지는 거죠, 그죠? 에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시 슈마 우킨 할 때 우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대어를 배우면 이런 걸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맛을 봐두는 것이 여러분 아무래도 서양 고대사를 하려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라틴어만 하더라도 이거하고 크게 관련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보다 더 오래된 그 고대 근동 쪽의 언어, 셈계 언어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흔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맹세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 모였으니까 정인이다는 거예요. 정인이니까 요 질서가 그대로 가도록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그걸 만약에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개입해서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 끌어모아서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키면 구속이 되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뭡니까? 보정을 썼으니까 너희 책임지라 이 말. 그래갖고는 놀랍게도 동생을 갖다가 아시리아 왕에 세우고 형을 갖다가 조그만 나라 바빌로니아 왕에 세우는데 너희들은 동해라. 그래서 동해합니다 했던 이 맹세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대 맹세라고 합니다. 아대. 이 아대 자체가 맹세인데 맹세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맹세를 아대 맹세라고 해요. 아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독일어에서는 아이디궁이라고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이게 아대인데 아주 장모음 길게 나와. 아대 이렇게 나온다면 아대.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A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삿갓이 있기 때문에 아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대. 그래서 이제 아대 맹세를 시켜갖고는 자기가 이제 이후에 권력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흐름을 잡아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사라도는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에살하도는 독특한 캐릭터가 사네립하고 비슷한 게 사네립은 치세 내내 거의 대부분 바빌론에 집착을 에살하도는 이집트에 집착. 그래서 에살하돈 덕분에 아시리아 영토가 이제 아프리카까지 확대가 돼요. 이 사람 치세가 되면 거의 다 정복을 해버려요. 아수르바니팔 때도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빼고는 이제 이집트는 멀어서 못 가는데 그 나머지 노른자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이집트에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이집트를 막 수중에 집어넣는데 죽을 그 시점에도 병이 걸렸는데도 이집트를 가서 손에 넣기 위해서 친정을 나가요. 나가갖고 669년에 가는 도중에 병에 걸려갖고는 자기 왕궁도 아니고 객지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좀 불쌍한 게 뭐냐면 왜 그런지면 사르곤 보세요. 외국에서 죽고 사네립은 아들한테 죽고 에살하도는 원정 나가다가 병 걸려 죽고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저주가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자기가 이제 어떻게 질서를 잡아놓은 대로 죽고 나니까 아시리아에 이제 질서가 잡히는데 누가 왕이 된다? 다 맹세한 대로 동생이 아시리아의 왕이 오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딱 잡아놨기 때문에 반란이고 뭐고 동생 그대로 내려가지고 어떻게 바빌로니아 샤마슈마우키는 바빌로니아 내려가서 거기서 왕이 오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시리아 역사는 에살하돈 이후의 시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마지막 전성기라 그러는데 위대한 왕인 아수르바니팔이다. 자, 아수르바니팔은 굉장한 왕이었는데요. 최대 영토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치세하는 동안 문화적으로도 이 아시리아의 르네상스라고 이끌어질 만큼 문예 활동을 많이 했고 오늘날에도 그죠. 이 아수르바니팔만 갖고도 할 연구가 많아서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아시리아의 아수르바니팔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이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아수르바니팔이 고대 근동에 드물게 큰 도서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알렉산드리아에 세웠던 100만 장서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할 건 못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한 300년, 400년 후의 일이고 이 7세기에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이 이제 만들어져. 거기에서 이제 많은 뛰어난 바빌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 문화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의 치세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살았으면 아마 아시리아가 계속 건재했을 텐데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나라가 비실비실하다가 이제 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얘기할 거 없고 이 치세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가 자기 형 바빌로니아 왕과의 관계를 갖다가 뭔가 미심쩍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자, 끊임없이 사료를 보게 되면 명쾌하게는 안 드러나도 거의 뭐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형을 갖다 감시를 했다라고. 마치 이전에 아시리아 왕들이 바빌로니아가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가 두려워서 첩자를 많이 세워서 그 현지를 갖다 조사한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 형이 뭐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첩자를 심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보고하게 만들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형도 아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엄청난 불만이 있었단 말이죠. 불만이 있던 찰나에 이 양 왕이 들어선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독특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엘람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갑자기 바빌로니아 영토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니까 막아야 되는데 바빌로니아 병력 원래 굉장히 부족하거든. 그래갖고는 이제 아시리아에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을 하는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원군이 올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넘겨서 어떻게 돼요? 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갖고 이미 엘람은 뭐 치고 실컷 재미 보고 돌아갔단 말이야. 그래 그때 도달하는. 그래서 이미 양자 관계 이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게 이 샤마슈 슈마 우킨이 생각하기에는 저기 아시리아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망하기를 완전히 원하는 것처럼 굉장히 미심쩍은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관찰한다. 이러한 불만이 불거져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진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 652년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양 왕이 이제 왕에 들어선 지도 10몇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때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은 샤마슈마우킨이 놀랍게도
병력이 막강한 아시리아를 상대로 652년에 주변에 있는 엘람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를 끌어들여서 아시리아로 쳐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형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아시리아 역사는 쉽게 말해서 양쪽 간의 전쟁으로 기울게 되지만은 4년간의 큰 전쟁 이후 병력이 막강한 아시리아가 이기고 이 샤마시 슈모키는 어떻게 돼요? 원자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오늘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간략하게 근동의 나머지 시간들 정리하고 우리가 독일어 버전에서 번역되어 있는 이 고대 근동에 관한 이 역사의 요약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강의 자료에 고대 근동에 대한 독일어 번역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복사해 갖고 옆에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금방 하겠습니다. 길게 못 하니까 막바로 글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